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바야흐로 캠핑의 계절입니다. 차박도 하고 오토 캠핑장 같은 야영 시설을 찾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용객들이 많은 만큼 안전의식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에서는 불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 버너보다 큰 불판이나 냄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부탄가스 캔이 과열돼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토 캠핑장의 경우 전기릴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습기가 차거나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합선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휴식차, 힐링차 떠난 여행이잖아요. 네. 기분 좋은 캠핑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안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올바른 성장과 발달.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잔병 치레가 많은 영유아 시기에는 이상 증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질환에 대한 조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생에서 28일까지 아이들을 신생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학교에 취약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저희가 영유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인 폐렴이나 아니면은 중이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장염이나 심한 경우에는 뇌수막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 성장과 발달. 연령별 생애 주기에 맞는 부모의 관찰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기별 성장과 발달 검사를 통해 주요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 영유아기. 오늘 TV 주치에서는 영유아 질환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남자 군대 동기들만큼이나 끈끈한 게 혹시 희영 씨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 끈끈한 거요? 네, 끈끈한 사이. 우리 아이돌 오빠 팬부대? 거기도 끈끈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요즘에는요, 그 엄마들의 산후조리원 동기, 조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끈끈하다고 합니다. 이게 초보 엄마들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제 고민도 공유하고 또 누구 흉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막 정이 끈끈해지는 거죠. 자, 사실 이제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부모로서는 정말 일생일대 과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질환 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송영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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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요즘에 네. 와닿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살펴볼 영유아 건강관리. 일단 그 영아와 유아는 어떻게 그 시기를 구분짓고요. 또 영유아 건강관리는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어주십시오. 적어도 온 마을은 아니지만 온 가족이 나서는 거는 맞긴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생후 28일까지 아이들을 신생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1개월부터 만 1세까지 아이들을 영아, 그 이후에 취약 전 아이들까지를 유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영유아들은 열이 나면 병원에 간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대부분은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인식이 바뀌기도 하셨고, 영유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성장, 발달을 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료에 보니까 이제 영아는 돌 때까지가 딱 영아인 거네요. 네. 영아는 저희가 이제 12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1세에서 5세까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취약 전 아이들을 유아라고 말합니다. 네. 이 영유아 시기의 성장이라는 건 사실 원령이나 연령에 맞게 이 발달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유아 시기의 건강 관리는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도 한번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영유아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게 색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검진, 이제 검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강 검진 같은 경우에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을 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잘 크고 있는지를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건강검진을 할 때 확인해야 되는 건 지난번 건강검진이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작년 저희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네. 0.78명이라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그 저출산 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인터넷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진료 보기 전에도 인터넷에서 막 이거저거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되게 전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서 그런 정보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시면 아이들한테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영유아 건강검진의 이제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조기에 그만큼 발견하고 또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영유아 검진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검진 항목들이라고 할까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이제 국가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생후 15일에서 한 달까지의 신생아 검진까지 포함해서 만 6세까지 총 8차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문진과 신체 진찰 그리고 발달 선별 검사를 우선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의사를 만나서 보는 상담과 신체 진찰 그리고 건강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진 신체 진찰을 통해서 성장 발달을 점검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또 발달에 대한 검사는 매 차수마다 시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영유아 건강검진이 이제 성인 건강검진처럼 뭐 엑스레이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서 다녀오시고 나면 뭘 했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이 알맞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 시기에 받는 것만으로도 잘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 발달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보다 조금만 성장이 느려도 조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합니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운동, 그리고 언어, 그리고 인지, 그리고 사회성이나 자조라고 하는 파트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고요. 발달이 늦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발달 지연과 또 발달 장애가 좀 있어서 그 두 개를 구별을 좀 해야 하는데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역 중에 한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정상 기대치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발달 지연을 이제 평가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달 평가를 받으셨을 때 그 발달 평가에서 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발달 지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발달 지연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게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거나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고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은 발달 지연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동반되는 질환이 확인이 되는 경우들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을 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또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생아 황달 아니겠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신생아는 황달이 많죠. 네, 저희 아시아인계,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아시아인계 같은 경우에는 황달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생아의 황달은 크게 이제 생리적 황달과 병적 황달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들으시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황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신생아들은 몸 안에 그 태아 적혈구가 많이 있습니다. 태아 적혈구는 잘 깨지는데 그게 깨지면서 생기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게 혈중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황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황달들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병적 황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달이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한 정도, 특히나 이제
황달이 생기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막이라고 부르는 흰자가 이제 노래지고 그러면서 얼굴, 몸통, 이렇게 사지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 사지가 있는 부분이 이제 황달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많이 노랗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황달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광선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황달은 정말 병원을 좀 빨리 가봐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황달이 심한 경우 아니면은 황달이 너무 빨리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황달이 이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달이 심한 경우는 이제 보시기에도 얼굴에서 발끝까지 황달이 다 보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황달이 이제 빨리 발생하는 경우는 출생에서 한 24시간 이내에도 황달이 보이면서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황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가 처지거나 잘 못 먹거나 아니면 대변 색깔이 노래야 되는데 약간 하얀색이나 상아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다른 질환이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부모가 밤을 이제 꼬박 새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밤새 열이 안 떨어질 때거든요. 네. 그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그 열에 대해서도 좀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열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제 신생아는 아무래도 환경열이라고 하는 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의 온도가 높으면 체온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은 시원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벗겨놓고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체온을 재보시면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열이 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기가 38도 이상의 체온이 측정이 된다라고 하면 열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생아가 열이 나는 거랑 또 영유아가 열이 나는 건 또 조금 달라서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열이 있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예. 대부분은 감염성 질환 때문에 열이 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열이 난다고 즉시 병원에 오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열이 나면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를 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켰을 때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열이 나면서 열과 함께 이제 경련 증상을 보이는 거를 저희가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네. 부르게 되는데요. 네. 열이 이렇게 확 오르면서 아이가 이제 사지가 강직이 되고 그러면서 눈쏠림이 있으면서 사지가 강직이 된 상태에서 사지를 떠는데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약간 리드미컬하게 떠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보게 되기는 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진료하면서 자주 보는데 그렇지만 당황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아기가 경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경련을 하게 되면 이제 혀를 깨물거나 그럴까 봐 걱정이 많이 되셔서 입안에다 이제 손가락 같은 거 넣으셔서 혀 깨물지 않게 하겠다고 이제 이러시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네.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힘이 엄청 세서 막 손가락에 상처가 세게 나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것보다는 아기가 이제 경련을 하게 되면 이제 토사물이 올라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도로 흡인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밖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대부분의 열성 경련들은 5분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지속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토사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기가 일시적으로 숨을 안 쉬니까 걱정이 되셔서 막 급작스럽게 막 심폐소생술 시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경우보다는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이제 열성 경련이 있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뇌파 검사라든지 MRI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에게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 가장 또 염려되는 것이 또 신생아 폐혈증이거든요. 이거는 어떤가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 열이 났을 때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액에 세균이 돌아다니면서 전신에 있는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출생 시기에 따라서 원인은 되게 다양하기는 해서 그것의 원인을 다 일일이 이제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출생 일주일 이내에는 이제 산모, 엄마와의 연관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기가 폐혈증이 있으면 열이 나고 전신이 창백하고 사지가 얼룩덜룩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뇌척수액 검사 같은 적극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되겠고 필요한 경우 항생제 치료나 면역 글로불린 같은 것들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영유아 질환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표현이 서툰 영유아기 아이들의 신체 건강 상태를 살필 때 효과적으로 쓰이는 수단이 바로 변의 상태다. 어린 아기의 변은 부모가 건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돼주는데 의사소통이 힘든 영유아기엔 보호자가 아기 증상을 잘 파악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된다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아이가 어젯밤에 변에 좀 피가 섞여 있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아, 혈변을 봤군요. 네. 혹시 아기가 전에 뭐 입원했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네, 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혈변을 어떻게 보나요? 애가 평상시에는 그냥 좀 묽은 상태에서 좀 점액, 그러니까 젤리처럼 보다가 어젯밤에만 피가 좀 섞여 있더라고요. 아기가 수유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모유랑 같이 혼합하다가 지금은 분유로만 150cc 정도 먹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혈변은 원인과 양상,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한 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즉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아이는 혈변을 주소로 온 아이인데요. 아가들이 변이 묽으면 장 점막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혈변을 간혹 보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세균성 장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제때 치료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간혹은 이제 분유 알레르기에 의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필요하면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기의 변 색깔은 때때로 다르게 나타난다. 소화관을 통해 이동하는 속도를 알려주거나 아기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형태와 색깔로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보챈다거나 젤리 같은 혈변을 보는 경우 장 중첩증 등의 응급 상황을 고려해 복부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아기가 폐렴으로 한 5일 정도 입원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증상이 좀 어떤가요? 지금은 열은 없는데 기침 조금 있고 가래도 조금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아기 컨디션은 괜찮은가요? 네, 컨디션은 괜찮고 약도 잘 먹고 있어요. 아기가 항생제 치료를 좀 했어서 설사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변이 묽거나 설사를 하진 않나요? 네, 설사 없고 괜찮습니다. 폐렴은 폐 실질 조직이나 폐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기침과 함께 구토를 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유아기 폐렴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대다수다. 이 아이는 처음에는 열이 나고 이제 기침을 한다고 해서 왔다가 폐렴까지 진행을 해서 입원을 했었던 아이인데요. 뭐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침 가래가 좀 있는 편이고요. 폐렴은 이제 치료가 다 되어도 후반기에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의사의 진찰과 함께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폐렴 구균 백신은 생후 6개월까지는 3회에 걸쳐 접종하고 1년 되는 시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폐렴은 알레르기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유아 시기의 질환들은 이 시기에 처음 발견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황달이라든지 뭐 딤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핵황달이나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겠고요. 또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아이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균에 대한 반응이 좀 크다 보니까 폐렴이라든지 심각한 중이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과거 영유아의 진료 목적이 질병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질병 전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목표다. 모든 성장 발달에 있어 기초가 돼주는 영유아기. 아이의 성장 발달을 관리하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은 부모의 지속적인 관찰 타이밍에 있음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영유아 질환 관리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아이 키우면서 특히 영아들 경우에는 신경 쓰이는 게 네. 수유거든요. 예, 이제 잘 먹고 나서 이제 딱 안고 나서 막 이렇게 등을 문질러주면 트림이 탁 나오면 부모로서는 되게 안심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토하는 경우가 좀 걱정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그 입구가 약하기 때문에 네. 출생해서 저희가 이제 100일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트림을 잘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개우는 거를 좀 덜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트림 잘 시키고 그리고 좀 심한 애들은 조금씩 자주 먹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는 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간혹 너무 토하는 것 때문에 애기들이 뭐 체중이 잘 안 는다든지 엄마나 애기가 너무 힘들어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특수분유라든지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잠깐 그 시간 동안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냥 개우는 게 아니라 애기가 이제 분수토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먹고 나서 앞으로 팍 쏟듯이 뿜듯이? 토하는, 네, 예. 뿜듯이 토하는 그런 분수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역류가 아니라 비후성 유문 협착증을 감별을 해야 되고 비후성 유문 협착증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꼭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나저나 제 주변에 보면 이제 결혼한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임세영 아나운서도 이제 지금은 자녀들이 많이 컸겠지만 이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아기였을 때 언제가 가장 예뻤나요? 둘째가 고1이라서 좀 까마득하긴 하지만 네. 예. 저는 이제 아기가 이렇게 폐렴이나 장염을 이렇게 앓고 나서 네. 그 이제 약을 먹으면서 좀 조금씩 낫잖아요. 네. 나을 때 이제 잘 자는 모습 보면은 그때 지금 제일 예뻐 보였어요. 역시 부모의 마음은 다 이렇게 똑같은 건강하게만 좀 자라다오 막 네. 이러면서 아기가 참 예뻐 보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잘 때가 가장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곤히 좀 잠에 들면 참 좋겠지만 깊게 잠들지 못하고 좀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출생에서 초반에 신생아 시기에 그러는 것보다는 대부분 한 2주 정도 넘어가서 아기들이 수유량이 좀 늘어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러는 경우에 아기가 이제 낮에도 좀 보채지만 특히나 밤에 이제 자기 전쯤에 한두 시간 원인 모르게 엄청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영아산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유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그러나 아직은 장이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뀌거나 이러면서 가스가 배출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조금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호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너무 심하게 보채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수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유하거나 이렇게 재울 때 아이가 이제 한쪽으로만 이제 고개를 네.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돌려놓으면 다시 또 그 방향으로 또 가게 되고 이거는 또 왜 그러는 걸까요?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는 이 증상 자체는 저희가 사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경은 크게는 근성사경과 자세성사경으로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네. 근성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근육이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고, 이제 자연분만할 때 주로 생기게 되는데, 아기들이 이제 자연분만할 때 산도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산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당겨지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고요. 근데 그 손상받은 근육이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아물면서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저희가 근성사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성사경은 이제 목의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여기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늘려주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자세성 사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개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근육 쪽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들을 말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두상이 삐뚤어져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아기가 이제 엄마 배 안에서 자세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진단되는 경우보다는 출생해서 한 3-4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진단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때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아기들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네, 빨리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또 수유곤란을 일으키는 질환들도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먹는데 수유량이 줄지 않는 경우, 이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는 단설소대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있고 그 아래 혀 밑바닥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 사이에 있는 연결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설소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 그 설소대가 짧아져 있는 것을 단설소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짧아져 있다 보니까 혓바닥의 움직임에 제한을 줘서 젖병을 빨거나 그럴 때 이렇게 혀 차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크면 어른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발음이 짧거나 이제 짧아서 발음이 좀 혀 짧은 소리가 나거나 이제 네.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소대가 있더라도 아기가 잘 먹고 체중이 잘 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제 나중에 발음 문제도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꼭 시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 물림이 유지가 어렵고 체중 증가가 잘 안 되면 설소대 절제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애들 때는 없었는데 그 신생아들 이렇게 엎어놓으면 엉덩이 위쪽에 꼬리뼈 있잖아요. 네, 꼬리뼈 네. 쪽에 이렇게 시옷자 주름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요 엉덩이 보조개, 이 엉치뼈 함몰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엉치뼈 함몰이라고 그러면 이제 항문과 엉덩이 사이에 이렇게 보조개처럼 쏙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를 저희가 엉치뼈 함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함몰되는 정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괜찮기는 한데 이게 엉치뼈 함몰이라고 하는 거는 척수와 피부 자체가 원래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가 엄마 배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신경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서 보는 거고요. 질환에는 척추가 갈려 있다든지 아니면 척수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신경이 당겨지는 척수 견인 증후군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함몰만 있는 경우보다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혈관종이라든지 아니면 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부 병변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부모님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린 아기들이 저런 질환을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렇죠. 그나저나 또 아기들 피부에 이제 빨간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크기도 굉장히 상당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네, 혈관종은 이제 모세혈관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고요. 대부분은 이제 출생에서 초반에는 피부에 약간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출생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 급속하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지는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입술 혈관종 같은 경우에는 수유하면서 혈관종이 자꾸 건드려져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 봄을 돌아보니까 지난 3월에는 갑자기 따뜻해져서 꽃도 네. 일찍 폈었고 4월엔 또 약간 한파도 왔다가 또 초여름 날씨도 보였다. 그렇죠. 다 이제 올 봄이 좀 날씨가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지난 봄에 소아청소년과에 환자들이 엄청 많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자, 이 영유아들의 감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기는 기본적으로는 콧물, 코막힘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호흡기 질환이고요. 저희가 이제 비염하고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많이 보게 되기는 하고 감염 비염이라고도 부르기는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일반적인 감기는 솔직히 고열이 드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조금 덜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뭔가 바이러스들이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감염성 질환이 많아진 상태이기는 네. 합니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요새는 진료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대부분은 보면 일반 감기보다는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감기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초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이제 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감기를 달고 살아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감기에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손 씻기, 대증요법, 예방접종을 잘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유아기 감기가 무서운 게 이게 폐렴으로 발전할까 봐 이제 조기 빨리 치료를 하시잖아요. 이럴 때 좀 폐렴을 의심해 봐야 한다.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폐렴은 폐 실질 조직의 염증성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 또 흡인성 폐렴, 알레르기성 폐렴 같은 경우에 이제 종류가 다양하지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폐렴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 이제 미코플라즈마 폐렴은 조금 더 이제 큰 성인들도 이제 청년기에도 많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영유아까지도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3일 이상 고열이 나면서 기침을 반복적으로 하면 폐렴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렴이 의심되면 이제 어떤 검사를 받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폐렴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폐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 실질에 염증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세균 검사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열이 나거나 이제 기침이 있는 경우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폐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게 되지만 예. 아이들이 처지거나 잘 먹지 못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감기나 이런 것들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우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감기가 오래되면 폐렴도 굉장히 무섭지만 중이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셀프 수유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제 누워서 젖을 먹기 때문에 이 중이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중이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 셀프 수유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들 걱정 많이 네. 하시기는 하시는데 모유 수유보다는 분유 수유를 했을 때 그 아이의 구조적인 것들 때문에 중이염이 연관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젖병을 누워서 빨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감염성으로 이제 생기는 중이염은 이제 그거랑 좀 달라서요. 폐렴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제 이런 호흡기 감염들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이 나다가 이제 폐렴 같은 것들이 치료되면서 좋아져서 아기들이 열이 떨어지고 회복이 되었다가 다시 열 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아니면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들이 지속된다면 이거는 꼭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생제는 짧아도 2주, 길면 뭐 한 달까지도 쓸 수 있는데 요새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중이염들도 많다 보니까 항생제의 종류도 고민해야 하고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유아 질환 가운데 또 이 질환이 좀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또 후유증이 남을까 봐. 네. 예, 뇌수막염. 뇌수막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나고 또 뇌수막이라고 하는 게 염증이 생기면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토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나고 토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를 뇌수막염의 3대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수족구나 볼거리, 헤르페스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뇌수막염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 세균성 뇌수막염도 예전에는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는 일상적인 그 예방 접종에 H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 접종이 포함이 되면서 이것에 의한 발병률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심하게 열이 나거나 뇌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심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절 치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뇌수막염에 대해서 또 짚어봤고요. 이제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가 다가올 시기죠. 이제 뇌염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뇌염에 대해서도 한번 또 짚어주시죠. 모기와 뇌염의 연관성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그거가 이제 그것이 일본 뇌염. 네. 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일본 뇌염이 이제 모기에 의해서 이제 발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본 뇌염에 의한 뇌염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하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본 뇌염보다는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성 뇌수막염 이후에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뇌염 증상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르페스 감염이나 아니면은 사슬알균 같은 것들에 의한 2차적인 뇌염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발생한 뇌염 사진, MRI 사진이고요. 뇌염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 과 함께 뇌 실질에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MRI에서도 뇌 실질에 염증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뇌 실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의식 소실이라든지 경련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뇌염까지 해서 영유아 질환 관리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짚어봤습니다. 자, 영유아 그 질환 관리, 건강 관리는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 있다면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영유아 시기는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연관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증대가 되겠고 긍정적인 예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영유아 질환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해열제를 먹인 후에 아기가 토하면 다시 먹여도 된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토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흡수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열제를 다시 먹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네. 30분이 지난 이후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열제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바로 해열제를 먹이시는 것보다는 열을 측정을 해보시고 열에 따라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해열제를 다시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기의 코가 막힐 경우 코 흡입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흡입기 자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사용은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흡입기를 너무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코 점막이나 이런 데가 부어서 오히려 더 코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점적을 하셔서 충분히 안쪽을 촉촉하게 만드신 다음에 흡입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열이 날 때 해열제는 38도가 넘기 전에 해열제를 미리 복용하는 게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세모. 당연히 열은 38도가 넘은 경우에 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좋고 힘들어하지 않고 잘 논다면 한두 시간 지켜보고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열성 경련 때문에 열나는 경우에는 경련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38도가 되기 전에 미리 해열제를 좀 먹이시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기가 몸을 떠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보셔야 네. 되겠고요. 신생아는 자연스럽게 몸을 떨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경이나 근육들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경우들, 뭐 아기들이 뭐 수유하다가도 떨고 이럴 수 있어서 그런 경우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신생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영유아 시기가 되면서 그런 증상은 자연스럽게 소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도 아이들이 떤다면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수 있고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생아 때나 그 영아 때 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 씻기기거든요. 그렇죠. 아기 씻기고 나서 그 귀지를 이렇게 엄마가 이제 파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귀지는 자주 파는 게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요. 네. 네. 귀지는 귀 안쪽에 있는 표피가 떨어지는 것과 안쪽에 분비물이 뭉쳐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균 침투나 귀 안쪽의 표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적절한 귀지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꾸 파면서 귀 안쪽에 상처를 유발하게 되면 오히려 웨이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유아 질환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태어난 지 열흘이 아직 안 됐는데 황달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저절로 사라지는 건가요? 네. 아기가 이제 황달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게 저절로 사라지는지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궁금해하셨네요. 어떻습니까? 10일 정도 되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만약에 10일이 되었을 때 황달이 심하지 않고 아가도 잘 먹고 체중 증가도 잘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황달은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아기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달이 다 보이면서 좀 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아기가 잘 못 먹고 체중도 잘 안 느는 경우에는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아기가 밤마다 코골이를 하면서 숨 쉬는 게 편해 보이지 않는데 혹시 신생아 감기일까요? 네. 아기가 잘 자고 있는지 또 지켜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네, 코 고는 소리, 뭐 코가 좀 막힌 소리 이게 들리면은 좀 신경이 쓰일 텐데요. 이거를 이제 감기로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코골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코나 기도로 들어가는 공기의 기류가 그 안쪽에 있는 목젖이나 아니면 아데노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흔들려서 나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생아나 조금 작은 영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도나 이제 콧구멍이 좁다 보니까 코골이 같은 소리들이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분비물 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좀 호전시켜주면서 지켜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든 아이들이 이제 밤에 이제 코골이를 하면서 숨 쉬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코골이인가 아니면 이제 자다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수면 무호흡처럼 이렇게 숨이 멈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수면 무호흡 있으면 이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끝으로 영유아 질환 관리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 질환 관리는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영유아 질환 관리는 관심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한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감별과 진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 경우를 놓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보이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영유아 질환 관리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유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관해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그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하고 또 제때 또 치료를 하면 그게 가장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아기에게 혹시나 의심 증세가 있다 하면 인터넷에 있는 경험담 너무 찾아보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서 꼭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